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리학자 김희재입니다. 저는 엄청난 지리협회 엄지회를 이끄는 지리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도와 또 불교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자비의 나침판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불교가 지구를 구하고 또 평화로운 세상을 부르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리는 인문과 자연을 연결하고 그리고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학문이기도 한데요. 불교도 역시 지구 환경과 또 온 세상의 동식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불교와 지리가 어떻게 통하는지 여러분들께 좀 희망의 세계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저는요, 불교를 볼 때마다 정말 동물, 식물, 온 생명을 품어주는 종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기독교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막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는다든지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는 인간을 넘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 엄마의 마음과 같은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린이나 여성이나 약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불교의 자비심이 불교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김희재 교수 말도 맞긴 맞는데 환경도 중요한데 그 돈을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뭐 성불하기 전에 부자 돼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근데 요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지구 환경과 또 이런 여러 생명체들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전과 같은 경제 성장의 속도를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한정된 지구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본가의 눈이 아니라 내가 지구 환경을 또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크게 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업의 마인드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도도요, 정말 에너지 기후 지정학이 바꾸는 새로운 패권 지도에서 뉴맵이 필요하고 경제학자조차 이제는 책을 낼 때요, 경제 기술 제도라고 안 하고요, 지리 기술 제도, 제프리 섹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경제학자도 지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물건의 공급망을 연결해서 보는 그런 전문가들이 늘고 있고요. 모든 정치적 불안정이나 기후변화, 자원 고갈 이런 문제에 대응하려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를 해야 된다. 볼트 하나가 없어서 자동차 공장이 멈추는 시대이기 때문에 연결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할까, 즉 불교적인 생활 양식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덕목들이 이 기업의 경영에도 적용됐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평화와 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개념 있는 지도자들이 모두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IT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밸런싱 그린, 탄소 중립 시대에 ESG 경영을 잘하려면 환경을 잘 알아야 되고 이것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다,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지구에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놈이거나 경제학자의 것이다 라고 이 케네스 데이비스라는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가 아껴 쓰고 또 나눠 쓰는 그런 불교의 정신이 어떤 기업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또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돈도 중요하고 뭐 주식 투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나, 정말 지구 환경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경각심이 커지면서 불교가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닥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리학자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세계 인구가 20억, 30억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지구의 땅에, 육지에 한 20% 정도에만 인간이 살고 80%는 그냥 야생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구상에 야생의 자연으로 남아있는 땅이 계속 줄고 있는데요.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나쁜 병균들이 뭐 박쥐라든지 이런 야생 동물에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 바이러스는 눈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에게 가서 영향을 끼치고 감염이 되면 이게 전 세계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과학자들 또 지리학자들의 진단이 뭐냐, 코로나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더 세고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언제 또 이 세계를 장악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한다거나 또는 여러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요,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또 약자와 또 다양한 생명체를 보듬지 않으면 그 기업이 소비자들에 의해서 비판도 받고요,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The Body Shop이라는 그런 화장품 회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창업주를 아는데요, 영국에서 되게 가난한 다문화 가정 출신이에요. 이태리 출신이고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여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작은 화장품 회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대량 생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 병을 이제 재활용을 한다든지, 일단 가게가 작으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데 입지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 장의사가 운영하던, 그래서 막 곰팡이가 있던 그런 가게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초록색인 게요, 그 곰팡이를 지우기 위해서 초록색 페인트를 이렇게 칠한 거거든요. 근데 이 버디샵에 정신이 굉장히 불교적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동물 실험을 금지한다. 이 동물을 괴롭힌 화장품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전 세계의 가난한 여성과 어린이와 원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공정무역을 실천하겠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그들에게 제값 주고 원료를 사와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생태계를 키우겠다. 불교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 보듬겠다. 그러니까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닌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버디샵이 영국의 지리교사들과 힘을 합쳐서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또 원주민들을 돕는, 어떻게 보면 ESG 경영의 원조 기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ESG 아시죠?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Value, 그리고 Governance.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제 공정하고, 그리고 그 사회의 문화도 존중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ESG 경영이 모든 앞서가는 기업에게 필요한 덕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ESG 경영을 먼저 실천한 회사가 버디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보디샵의 여성 CEO인 애니타 로딕이 되게 언론이나 기존 거대 화장품 기업 자본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녀가 약간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모함을 받아서 그녀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원래 간염이 있었는데 이게 도져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요. 제가 그녀도 알고 또 영국 상황도 아니까 너무 속상했고요. 큰 대기업이 이 버디숍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 버디숍이 가졌던 이런 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속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이 ESG 경영과 또 환경을 중시하고 또 제3세계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경영 원칙이 확산되면서 이 보디샵이 부활하고 있고요. 이 브라질의 나뚜라라는 그런 또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도 여성 친화적인 기업에 인수가 돼서 보디샵의 정신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보디샵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기업을 경영할 때도 이런 불교와 통하는 그런 경영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파타고니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나가는 CEO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의 유니폼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념 있는 사람들이 입는 편안한 옷, 그리고 이 회사의 모토는요, 우리 자켓 사지 말아요. 계속 수선해서 입어라.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에 반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불교의 그런 환경을 생각하는 원칙을 기업 제품의 생산과 운영에 적용한 건데요. 이게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래서 이런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주는 기업이고, 또 이 불교의 어떤 실천 원리와도 맞닿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리학에서 굉장히 환경이 중요해요. 지리는 인문과 자연을 통합하는 원조 문이과 통합 과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지리학이 이런 사회과라는 어떤 미국식 인문사회과학의 요만한 정말 아주 작은 부분으로 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원래 지리는요, 인문과 자연을 융합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통합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 박사 논문 주제가 동남아의 음식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음식 안에 인문과 자연을 연결하는 고리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채식을 실천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불교나 이슬람교의 교리도 반영되잖아요.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음식과 또 이런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동남아에서 싱가포르에서 이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자, 알고 보니까 이 채식의 문화가 불교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채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지구 환경을 구하는 그런 실천이잖아요. 근데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지도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사실은 이 채식이 가장 보편화된 데가 인도입니다. 워낙 인구가 많고 또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힌두교에서도 되게 채식을 강조하고 간디도 이제 보면 빼짝 마르셨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또 음식에 대한 탐욕을 줄여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또 채식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 바로 멕시코입니다. 여러분, 의외셨죠? 자, 멕시코도 채식하는 인구가 한 20%가 돼요. 그리고 브라질도 14%, 스위스도 14%, 그리고 유대인이 많은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고요. 일본, 영국, 미국, 중국. 근데 그저 빠지지 않는 데가 바로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타이완입니다. 이 타이완에서는요, 이 불교가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고 또 유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채식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채소들을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채식주의 식당과 또 이 식자재를 파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구 환경을 살리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여 개국 다녔다 그러니까 김희재 교수 어디가 좋아?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데가 타이완이에요. 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도네시아도 다양한 이런 음식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 채식을 장려하는 이러한 전통은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건강하게도 해주고요. 또 이런 축산업에 의해서 대량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또 환경 파괴를 예방하거나 또는 막는 그런 환경 보호의 의미도 있고요. 또 약간 동물들을 막 사육하고 도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어떤 약간 인도주의적인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환경의식이 높아지고요. 또 지구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환경운동의 모태에 들어가 보면 이 불교 사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틴나탄 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틴나탄 스님은 이 서구인을 매혹시킨 그런 영적 지도자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역시 채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을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그런 분이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그가 운영하는 이 플럼 빌리지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채식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명상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분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16살에 출가는 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이제 반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쫓기듯이 미국의 프린스턴이나 컬럼비아 대학에서 유학을 하시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반전 운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정말 가냘퍼요. 실제로 보면 이분이 정말 그렇게 용감하게 정말 투쟁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얼굴에는 평화와 자비가 넘치는 분인데 이분이 제안하시는 그런 수행법을 하는 그 서양인들이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불교의 가치를 이분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 세계를 떠도시고 또 플럼 빌리지에서 서구인들을 교화시키다가 뇌졸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여생을 거의 90이 다 돼서 고향인 베트남 중부의 후에 인근에 절로 오셨습니다. 그게 아마 2022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입적을 하셨어요. 이런 틴나탄 스님이 어떻게 보면 불교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지리학자에게는 새로운 지리학의 어떤 아이디어와 비전을 주시는 또 그런 철학자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틴나탄 스님의 가르침과 또 이 마음 챙김, 또 이 채식을 실천하는 그런 삶은 어떻게 보면 지구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런 새로운 계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후 변화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미래에 우리가 그대로 남겨줘서는 안 되고 혁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나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이분이 특히 강조하신 게 뭐냐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자연을 접하고 그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행복해야 지구가 변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리학자로서 맨날 산업이 발달하고 돈 벌고 지하자원 있는 곳만 연구하는 지리학이 아니라 이런 평화에 기여하고 또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탐색하는 그런 지리학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청난 지리협회, 그래서 엄지회를 만든 이유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서구에서 여러분 지리학은요, 약간 제국주의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기독교 마인드잖아요. 내가 여기에 내 땅이야 라고 지도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가르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서구 기독교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근데 불교는 다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또 그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이 불교적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국의 왕립지리학회나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 같은 미국의 약간 공학자나 과학자, 기술자 중심의 지리학이 아니라요. 정말 만물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동물이나 어린이나 여성이나 약자들 또 예술가들까지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지리 모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리협회 Great Geographic Society인데요.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지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도의 마음으로
또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서 그들을 돕는 공정 여행도 할 수 있고요. 또 공정 무역, 즉 그들이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매함으로써 아니타 로딕처럼 우리가 작지만 새로운 실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경제에 대한 제 나름의 비전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과학적 지리학이 아니라 우리가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지도를 그리고 또 우리가 가서 자비를 실천하면 이것이 불교의 영토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또 지구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고 또 우리가 이런 기후 위기 또 이런 분열과 갈등을 좀 치유하는 그런 지구인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텐진 파모 스님도 그렇고 또 이 틱나탄 스님도 그렇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구가 곧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또 우리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불교적 세계관이고 불교의 가르침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게요. 지리학의 원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지리학도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교를 공부할 때마다 지리학하고 너무 통하는 게 많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틴다다 스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구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순간 이미 당신은 부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이 아름다운 곳, 또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여행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을 실천하고 또 내가 부처가 되는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관광지나 뭐 맛집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지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틴나탄 스님은 열반하셨지만 이 틴나탄 스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특히 이 제3세계가 단결해서 미소 냉전구도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외치고 또 자립하자라는 반둥회의라는 게 1955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리 아니고요. 자, 인도네시아의 자바에 있는 이 반둥은요. 늘 봄 같은 기후예요. 약간 룸비니 동산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이 틴나탄 스님의 플럼 빌리지와 같은 그런 환경적인 생활 방식,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요. 또 불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기독교, 유교 이런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또 지구 평화를 기도하는 그런 에코캠프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틴나탄 스님이 뿌리신 씨앗이 인도네시아에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리학자들이 맨날 지리의 힘 이런 데 보면 전쟁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켜보세요. 맨날 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지도를 펼치고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을 지도에 표시하고 우리가 같이 여행을 떠나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구를 평화롭게 만드는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나 하나의 실천이 정말 지구를, 우주를 바꾸는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게 저는 불교의 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 하나가 어떤 공간적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또 지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틴나탄 스님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자 하신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시스터 창콩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1938년에 베트남 남부의 벤제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기 완전 시골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탄니탄 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으셨어요. 이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베트남, 그리고 대만, 그리고 우리 한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 불교가 굉장히 포용적인
이런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첫 제자였는데요. 이분이 10대 때 막 빈민가 가서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요. 59년에는 이 틴나타 스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평화의 눈을 뜨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 대표단을 조직해서 1969년에는요. 파리로 가가지고 평화회담에도 참석하시고 또 평화를 위한 세계 투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니까 고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4,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돕는 후원 사업도 하시고, 뭐 보트 피플이 막 베트남에서 나오면 이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하고, 진짜 제가 볼 때 거의 뭐 한비아 수준의 이 세계를 구하는 그런 대단한 활동가셨던 것 같아요. 정말 열일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틴나타 스님을 도와서 이 프로방스 지역에서 플럼벨리티 사업도 하셨고, 또 이제 틴나타 스님이 입적하신 후에는 그 대를 이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같이 이 세스터 창콩을 만나러 우리가 베트남에 한번 가는 것도 어떨까. 맨날 다낭시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커피만 마시고 오시지 마시고요. 이런 베트남이나 또 대만이나 이런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휴식도 하시고 또 교육도 받고, 또 이곳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음식과 또 물품도 구입하시면 저는 이게 지구를 구하는 일이 아닌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미중 무역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막 전쟁이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유럽도 더 이상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에요. 그죠?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심화되고, 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도 지금 여러 학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와 이슬람이 대립하고 또 유럽에서도 이렇게 분열되는 시점에서 저는 불교가 가진 어떤 자비의 나침판, 그리고 어떤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중국 빼고 전 다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대만도 그렇고 또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불교라는 문화적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도가 많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또 무엇보다 이 지구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국제 교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평화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달라이 라마입니다. 사실 이 티베트 불교의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나라고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또 티베트의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라이 라마는 총에 총을, 칼에 칼을 대지 않았어요. 그죠? 간디처럼 비폭력 저항을 했죠. 사실 그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국이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불법을 기초해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서구인들이 그의 불교의 철학에 공감했기 때문에 지금도 티벳은 존재감을 유지하고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말살되지 않고 이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저력에는 저는 불교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힘으로만 보면, 무력으로만 보면 티베트는 너무 작은 나라지만 중국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미국도 존중하는 그런 집단이 됐잖아요. 저는 이건 역시 불교가 갖는 그런 철학이 많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이제 지리학자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와 이 공간은 떼낼 수가 없는 게요. 정말 세상을 초탈하고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마음이 크신
이 티벳의 지도자조차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소원이 있어요. 뭐냐?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티벳의 왕궁에 돌아가고 싶다는 꿈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무상하다라고 하는 불교 지도자에게도 그가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그 왕궁과 또 포탈라 궁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텐진 파모 스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 텐진 파모 스님과 한국에서 만나고 그녀에 관련된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영국 여자에 대한 책이어서 그 책을 쓰는데 도움을 줬던 영국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영국에 간 거예요. 그 책을 들고. 그래서 많은 영국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행복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잠깐 서너 시간 있을 때 히드로 공항 옆에 큐가든이라는 아름다운 식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저기서 텐진 파모 스님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이거를 약속을 해서 제가 텐진 파모 스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만나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정말 저는요 그 인연의 끈을 믿게 됐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난 너를 만날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텐진 스님이 나오는 제 책을 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되게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요 그분 나한테 그런 거 만날 사람은 어디선가 다 만나게 돼 있다고. 근데 그분도 사실은 브라질에 가는 길이 있던 거예요. 스톱오버를 해서 런던에 잠깐 머무는 시기에 이분도 저처럼 큐가든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은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 영적인 체험, 신비한 경험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막 사진도 다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정말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때 텐진 파모 스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김희재 교수,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바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주가 움직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기독교 전통에서 자랐지만 이 불교라는 이런 거대한 종교와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도 제가 믿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텐진 파모 스님처럼 12년 동안 눕지 않고 장자불화하신 그런 수도승조차, 그 강인한 그 종교 지도자조차 정말 평화롭고 또 아름답고 또 행복한 곳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셔도 그분도 인간이고 뭔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같은 범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지도자조차 플럼 빌리지 같은 그런 남서부 지역의 아름다운 농촌에서 또 큐가든에서 또 이런 티벳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그런 평화롭고 자연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수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절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나라 사찰에 갈 때마다 누가 이 입지를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자연도 아름답고 왠지 여기에 가면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스님들은 아마 풍수지리도 잘 알고 지리학자 뺨치는 그런 공간 전략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또 풍요로워야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하고 또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경험을 해야 지구를 위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에 불교 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일단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뭐 이슬람교나 또는
기독교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교도도 의외로 많아요. 한 세계 인구의 한 10억 명 정도가 불교 신자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동안 불교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 세계 지도에 우리가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같은데 이렇게 지도 보시면 막 유럽을 대륙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럽은 절대 대륙이 아니에요. 유라시아 대륙이 중요한 지역일 뿐이고요. 특히 이런 유럽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크게 나온 지도를 보시면 사실 불교 국가들이 주로 태국이나 이런 스리랑카나 열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상대적인 크기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이 불교도가 있는 나라들의 면적도 크고요. 또 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지도를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또 새롭게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중 무역 갈등에서 지금 뜨는 나라들이 있어요. 바로 알타시아, Alternative Asia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 외에 있는 그런 아시아 지역이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근데 여기가 여러분 거의 불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에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쵸? 중국 본토의 GNP, 1인당 GNP보다 이렇게 높은 선진국, 경제 선진국이고 또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잘 나가는 도시국가도 싱가포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나라, 이 지역이 불교 신자가 많고 또 채식도 발달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는 혁신을 부른다, 불교는 개척자와 기업인을 양성하는 종교다 그 얘기했죠. 맞지 않습니까? 불교도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발달된 경제를 소비해줄 소비자도 필요하고 또 그 제품을 생산해줄 노동자도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그런 나라들이 어딘가 볼까요?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고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도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불교를 믿는 인구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보다 지적이고 또 고부가 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 대륙부 동남아는 상자부 불교의 중심지고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도 또 미얀마도 불교도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이 대륙부 동남아의 5개국은 불교라는 것으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의 옛날 2500년 전 부처님이 사시던 곳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런 불법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많은 우리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남아시아의 불교 공간, 또 아름다운 환경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교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고 또 교류하는 그런 지역으로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화교가 또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만 화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굽업승들이 인도로 가기 전에 들렸던 곳이 바로 이 수마트라를 비롯해서 말라카 해협에 있는 또 자바섬에 있는 그런 무역 항구였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도 불교 유조 보로부두르도 있고요. 프람바난 사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화교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불교 커넥션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화교들이요, 불교도인데 이분들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10%가 안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경제력과 부의 7, 80%를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경제와
또 이런 중국 문화가 연결되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협력하기 좋은 사람들은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불교의 전통이 강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알터너티브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즉 잘 나가는 선진국과 또 이 아세안과 또 여러 이 인구 대국에 있어서도 이 불교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살고 또 유적도 있는 곳이니까 우리 한국에서 시작되는 이런 불교의 움직임들이 또 동남아로 확대되고 또 인도로 가고 또 서양에 있는 그런 불교 사원이나 명상센터나 또 불교도들이 있는 곳과 연계를 한다면 저는 유진 스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한국의 불교와 또 채식주의나 여러 가지 문화적 전통들을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즘요 그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 스님이라고 이 사찰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스님이 계신데요. 그분하고 손잡고 많은 그런 서양의 셰프들이 이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고 정말 음식이 약이 되는 이런 한국의 이런 사찰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뭐 라면이나 뭐 초코파이 같은 뭐 그런 그 단순한 그런 음식 상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와 전통에 뿌리를 둔 그런 사찰 음식의 전통과 또 여러 환경을 생각하는 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그런 불교의 전통이 같이 결합해서 나간다면 그냥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한국 불교의 우수성도 알리고 또 보다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쉽게 카피할 수 없는 그런 한국 음식과 사찰 문화의 그런 힘을 보여주고 또 우리 불교의 영토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유진 스님만 이렇게 힙하게 한국 불교를 알리고 또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 뉴진, 우리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능력과 또 우리 자신의 어떤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내 컨텐츠에 대해서, 내 상품에 대해서 좋아요, 하트를 눌러주고 또 우리가 자비심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지도를 펼치는 게 약간 제국주의 같기도 하고 뭐 누가 누구를 침공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자비의 나침판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약자를 우리가 보듬고 또 그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자비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상품도 더 잘 만들 수 있고 또 우리의 경제 영토도 넓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서 또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발휘되는 게 아닌가. 그 기저에는 불교라는 자비의 나침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여러 갈등이 지금 존재하고 또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 불교가 가르쳐 주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을 갖고 우리가 세계로 나아간다면 보다 우리 자신도 해방시킬 수 있고 또 지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저는 여성으로서 여성 불자들이 남성 불자보다 더 열심히 지도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세계는 사실은 히스토리였습니다. 많은 전쟁과 폭력 속에서 여성들은 신뢰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특히 중국에서는 여성을 전족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펼치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고 그러면서 중국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에 부딪혔고 또 탐험가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여성 불자도 받아들이고 또 지도를 펼치고 새로운 깨달음과 법을 찾아서 여행하는 걸 장려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비의 나침판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자비심을 실천한다면 내 자신도 보다 행복해지고
또 지구 환경도 구하고 보다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나침반 같은 그런 교리들과 또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들려드리면서 행복한 여행을 꿈꾸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언젠가 지구별에서 여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